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범 교실 돈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인데요. 최근 중국 이야기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들립니다.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최신 뉴스를 좀 보면 올해 2023년 7월달 실질 산업 생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 생산이 이제 그 3.7%, 3.7%면 이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애매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시장의 예상치는 4.3이었고요.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3.7이다. 이게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각각 2.5%, 3.4%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았던 4.0, 3.7%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기대를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다. 특히 이제 소매 판매라는 게 이제 흔히 우리들 개인들의 소비들이에요. 소비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셨다시피 부동산 투자가 특히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7월 달에, 7월 달이면 이제 8월 달에 했으니까 7월 달 거 이제 정리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7월 달에 이제 거래 면적,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몇 평 팔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를 봤더니, 이제 전년 대비 25%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27%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30이나 마이너스 25나 굉장히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위태로워지고, 지금 뉴스로 장식하고 있는 게 이제 컨트리 가든즈 벽계원이라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제 부동산 기업인데, 여기가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자를 못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이 부도가 아니라 작은 금액 부도라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어떻게 저 푼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부도의 지경에 이르게 됐냐, 라는 게 이제 충격을 줬고, 2년 전에 헝다 사태를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헝다 사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갈지 오늘 한번 고민 좀 해볼 거고요. 그 헝다 사태랑 지금이랑 또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그때 헝다 때는 국유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힘든 것이지, 민간 기업이 각종 규제를 받고 해서 힘들어진 것이지, 국유 기업은 오히려 괜찮다고 해서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주가는 내려가는데, 오히려 국유 기업들은 이제 더 올라가는 모습이 2년 전에 헝다 사태였는데, 지금은 국유 기업 중에서도 아마 원양 부동산이라고, 또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갖고 있는 국유 기업인데, 원양 부동산조차도 이제 8월 13일 날 역시 이자를 내지 못해서 디폴트 상황에, 물론 그러니까 30일 안에 갚으면 일단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갚지 못해서 디폴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간의 대기업 은 물론이고 이제 국유기업까지 위험해졌다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우려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거를 일일이 다 제가 또 다른 데서도 보실 텐데, 굳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고도 돈봉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근본에 다가가는 그런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정말 좋아한다 이런 거 다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보다 더한 곳이 중국입니다. 사실 부동산 싫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서구인이든 영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돈을 벌면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한 건 아닌데, 사실 중국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이후 40년간 역사에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GDP 성장률을 보였고, 한때는 이제 적어도 GDP 규모만큼은 미국을 이제 넘어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한동안에 이견이 없었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됐었죠.
뭐 지금은 이제 아닐 것 같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개혁 개방한다고 갑자기 돈이 막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혁 개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었냐? 뭐 그때 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이제 굉장히 힘든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황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그런 이제 빈민 국가에서 이제 그래도 개도국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이제 사람을 이제 갈아 넣는 것인데, 인건비가 뭐 중국은 이제 인구 많기로는 뭐 세계 최고였으니 지금은 이제 그 인구마저도 인도에 이제 초월을 당했지만, 뭐 당시에는 뭐 중국 인구가 엄청났었고요. 지금도 뭐 작은 건 아니죠. 인도가 더 많아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 일단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럼 이제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 개발되면 내수가 살아나죠. 내수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부동산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면서 그 진짜 빚다운 빚을 내고 돈다운 돈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 갈 때나 집 살 때나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옮기면 뭐 가전제품도 바뀌고 소파도 바뀌고, 이사 안 가고 한 30년 살면 30년 된 가전제품도 많잖아요. 고장 안 나면 계속 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중개인도 있고, 뭐 거기에 또 뭐 아파트를 가면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정말 내수에 관련해서 부동산이 답입니다. 부동산이 화랑이 되지 않으면 내수가 화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공장들이 잘 될 거 아니면 그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집이 필요할 것이니까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서 중국은 뭐 정말 간단하게 그냥 사람 갈아 넣어서 달러 벌어서 그걸로 그 국 내에서는 부동산 개발로 크고, 그걸로 또 다시금 또 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는 초기 때는 그 미국도 약간 그 주가 거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자치의 권한이 꽤 많잖아요. 중국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지방 분권화를 굉장히, 중국도 이제 성이 뭐 36개 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처럼 하나의 이제 그 독립적이고 그 독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재정적인 독립 뭐 이런 것까지 그 스스로 재량권을 갖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갔는데, 이게 국가가 이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한번 가려고 하니까 이게 38개의 성들의 이해관계를 다 맞춘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 뭔가를 여기를 좀 균등화도 좀 시켜야 되고, 또 밀어줄 때도 밀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각 성들은 이제 자기 성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그 개혁 개방을 할 때 해보니까 요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가 좀 위험하고 하면 정부가 뭐 재정 정책도 좀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방 자치구들이 재정 능력이 더 있으니까 걔네들이 안 쓰면 뭐 중앙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진타오 때 94년에 이제 세제를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세가 많지 이제 지방세는 많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내는 게 뭐 소득세, 안 내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소득세, 그리고 이제 그 좀 국지가 큰 것들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이 대부분 이제 국가에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 내는 거는 뭐 자동차세, 뭐 주민세, 뭐 이런 거, 뭐 재산세, 뭐 이런 뭐 사실 뭐 그렇게 그 지자체 지방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금 내면 다 국세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중앙이 이제 재정 국가가 되려면 중앙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도 94년에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훨씬 지방이 많았던 걸 이제 줄이고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지방은 이제 재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공공 서비스라든지 뭐 복지만 좀 해라라고 하고 나머지 재정들은 그냥 우리가 중앙이 알아서 할게라고 해서 세금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게 중앙이고요. 이거는 전체의 그러니까 그
세금이 GDP 대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세금이 준 게 아니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GDP가 커지니까 이제 재정 수입을 늘려도 GDP가 더 커져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요때 93년 이제 94년부터 갑자기 22%였던 그 중앙의 그 재정도가 다시 더블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갑자기 는 게 아니에요. 그 인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이제 그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가 바뀐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황색이 중앙입니다. 파란색이 지방이고. 요때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세금이 지금 우리 국세랑 지방세 느낌인 거죠. 그래 이때만 해도 이 개혁 개방 초기만 해도 그냥 중국도 그냥 하나의 하나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왜? 뭐 돈도 85%가 여기서 벌어가고 그걸 여기서 쓰다 보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굉장히 컸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재정국가를 가기 위해서 바꿨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도찐개찐하고 있는데 지금도 요건 이제 18년인데 요것도 꽤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확 줄었잖아. 그러면 이제 돈은 필요한데 그리고 복지라는 게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요때만 해도 중국이 다 젊었어요. 복지라는 게 별로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돈은 도찐객진인데 이제 나갈 돈은 뭐 이제 예고가 된 게 엄청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될 것 예전에 없었던 복지들이 막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다 하면 이제 지방 정부에 가장 간단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중국은 아시죠? 토지 이제 사용권을 이제 하는. 중국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기 땅이 없잖아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공산당인데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이제 사고 파는 것이죠.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토지 개혁은 그렇게 이뤄진 거였는데 뭐 어찌됐든 그렇다고 사용권 없다고 뭐 하루아침에 뺏겨가진 않지만 언제든지 뺏길 수 있기는 한 거죠. 어찌됐건 지방 정부는 이제 이 땅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의 사용권을 부동산 기업에 팝니다. 팔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땅을 팔았으니까 땅이 줄었지만 그 땅이 쓸모 있는 땅이 되잖아. 공사를 했으니까 이제 도로도 들어오고 상수도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사실 예전에 채비지 그렇게 팔아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 팔아서 돈 받고 이거 건물 올려가지고 부동산 기업은 돈 벌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용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민간한테 개인들 인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사가지고 팔고 그리고 재개발해가지고 떼부자 되는 사람 막 쏟아지고 하니까 내수도 좋고 부동산 좋고 그리고 이제 성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성주를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중앙 공산당에서 이제 한 자리를 할 수 있는데 나의 성적표가 우리 성의 GDP 성장률이잖아요. 내가 재임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GDP를 가장 빡세게 올리는 방법이 당장 올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빠르고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냥 부동산 그냥 개발하면 GDP가 쫙쫙쫙쫙 올라가죠. 뭐 건설 그 자체부터 뭐 다 GDP에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지어야 되고 미친 듯이 공사하고 그리고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또 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에 이제 관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 내부 정보를 우리 LH가 했듯이 내부 정보를 다 빼가지고 이제 그 재개발할 만한데 혹은 첫 개발을 할 만한데 땅을 사놨다가 이제 떼부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대출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국 국영은행한테 이제 관시를 써가지고 뭐 대출을 막 무리하게 받고 그걸로 또 땅 사고 떼부자 되고 막 이게 빙글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성장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수출을 하고 뭐 무역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GDP 성장률은 이제 인류 역사만 보기가 미국도 그렇게는 아니었거든요. 기울기가 이게 보시면 이 중국 GDP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개혁 개방을 한 게 시작이고 그리고 요때 이제 한 90 몇 년대쯤에 아까 말씀 분쇄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재정 국가가 되다 보니까 고개를 좀 들더니 2001년 11월 그러니까 2002년 거의 다 돼서 WTO로 정식 가입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을 중국이 다 증가시키면서 엄청난 성장을 여기에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도 수출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중국이야말로 진짜 수출이 중요해요. 왜? 이 모든 시드가 수출에서 들어옵니다. 수출에서 들어와서 그 돈이 그러니까 왜 수출이 들어왔냐면 이게 부동산 기업들이 그 지방 정부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 집을 짓잖아요. 그걸 팔아야 그게 팔려야 되는 건데 그걸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요가 어디서 나오느냐? 수출로 인한 소득 증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굉장히 빠르게 지방 정부하고 부동산 기업하고가 딱 맞았고 거기에 빠른 그 수출 증대로 인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되니까 산업단지들이 해안가에 많이 생기고 산업단지 주변의 부동산들은 또 엄청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에 또 수요가 붙고 뭐 각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집을 사기 예전에 뭐 그림자 금융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이제 정상적인 은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비정상적이고 컨트롤되지 않고 통계가 잡히지 않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림자인데 그게 어디까지 뻗어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있어가지고 뭐 말이 한동안 많았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그래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번에 구구는 2016년을 피크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016년 이후에 중국이 너무 오바를 하기도 했고 미국한테 너무 빠르게 대들었고 시진핑이 이제 그나마 중국이 돌아가는데 또 일당 독재지만 그 당 안에서의 관행을 다 깨고 이제 독재로 넘어가 물론 2016년에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고생도 많이 했었죠. 중국이 그때 당시 호랑 외교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실제 2018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이 꺾입니다. 꺾이기 나중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뭐 그건 지금 표로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물가도 그런 게 있죠.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물가가 오르죠. 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니까 가수요가 생겨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끌을 왜 했어요? 우리 막 2030 연끌 어쩌고 얘기 많았었는데 연끌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너무 빨리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연끌이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살 친구가 지금 사는 수요를 땡겨오는 가수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도 있고 공급도 있지만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 시장의 심리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요 표는 파란색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부동산을 물어본 거예요. 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한 요 정도였고, 재밌는 건 요때를 정점으로 2018년 정점으로 해서 이게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즘 규제 완화하고 금리 인하가 좀 살아나는가 했더니 백개원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요때 이제 앞으로는 더 내려가겠죠. 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준비해왔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심지어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을 갚겠죠. 여유돈이 생기면. 그래서 다른 뭐 은행 관련 것들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뭐 은행이 자산들 뭐 여러 가지 그 은행들이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한 것들 이거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경기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얘 혼자만 희한하게 주구장창 내려오고 있죠. 이게 가계부채입니다. 중국은 가계부채
돈을 갖고 있어. 돈을 갚아. 우린 지금 늘어난다고 뭐 중립하는데 내려가요. 왜?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을 대출을 오히려 갖고 있고 새롭게 대출 내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이게 줄줄줄 내려오다가 헝다 사태 터지니까 쭉 빠지죠. 근데 여기서 또 더 빠지겠지. 이제 100개월 사태까지 터지고 국유은행이 국유 기업이 이제 흔들리는 거까지 보니까 좀 더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증가율로 봤을 때 이건 전체 잔고고요. 증가율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중국이 지금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아마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이거 사실 부동산에 한번 방향 잡으면 뒤집기가 좀 어렵다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한쪽으로 지금 뭐 많이 이제 가속이 좀 하락적으로 가속이 붙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가율이 뭐 하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증가율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신규 예금은 또 겁나게 늘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러지 않고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더 센 사람들은 오히려 갚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 시장 센티가 생각보다 지금 2년 헝다 사태 원래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헝다가 이제 한번 쿡 눌렀고 이후에 두 번째 크러쉬가 온 거죠. 근데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러다 중국 망하겠구나. 그 부동산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망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 뭐 중국은 일단은 뭐 당이 결심하면 하는 데고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도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뭐 일단은 뭐 헝다 사태 때도 그냥 망한다고 했는데 의외로 뭐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해결은 안 됐지만 망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까? 해결도 안 되고 망하지도 않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점점 서서히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은 거죠. 내수가 부동산이 안 좋은데 내수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람들도 굉장히 소심해졌고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액션으로 은행들조차도 다른 데는 대출을 늘려도 뭐 요즘 금리 낮추고 하잖아요. 오늘도 뭐 뉴스 나왔던데 뭐 거기는 뭐 기준금리 여러 개예요. 뭐 단기금리, 중기금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하나씩 조금씩 조금 낮추고 있는데 낮추는 건 좋아요. 예전엔 낮추면 효과가 바로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낮춰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금리를 낮춰도 대출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의 수요가 있냐는 건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금리 조금 내린다고 분위기가 확 바뀌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일단 예전에는 이제 주택 상품화라는 게 98년에 일어나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도 이제 MBS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출을 해주면 우리처럼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이제 팔아버려서 이제 그 시장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마치 부동산이 굉장히 좀 그래서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현금하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것들을 많이 해소한 게 이제 MBS 모기지 이런 것인데 중국도 그 비슷한 걸 98년에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땅을 사고 건설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치는 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래서 빠르게 촥촥촥촥 올라갔는데 이게 중국 학자들한테 중국 애들이 국뽕에 차기 시작한 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국뽕에 빠진 중국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 시스템은 이제 금융위기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버블이 터져가지고 다 터지면 다 뒤지는데 그래서 미국식은 계속 버블을 생성할 수밖에 없고 버블은 또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식의 자유시장은 이제는 틀린 이론이다.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뭐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획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버블이 없다. 계획을 하는데 계획대로 되는데 버블을 계획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버블이 없는 게 계획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맞고 틀리고는 이제 학계에서 싸우기로 하고 중국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계획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버블이 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버블이 안 낀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을 했는데 버블이 꼈다가 망가지면 이거 우리 계획대로 해도 공산당의 계획대로 해도 미국처럼 버블이 터져버리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블을 막자라는 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버블이 많이 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중국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금융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대부터 좀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이제 그림자 금융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디레버리징, 즉 이제 부채를 줄이려는 액션을 계속 사실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신탁의 자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그때부터 차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탁 쪽에 이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의 돈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 기업들이 신탁에서 자금 못 땡기도록 이제 줄여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가 버블이 끼니까 중국이 이제 이 버블이 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뭐 공동 부윤이 해가지고 이상한 테크 기업 때려잡고 아이돌 뭐 수염난 아이들 아니면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 때려잡고 했던 게 21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이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와가지고 연준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그냥 버블이 계속 될 줄 알았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2020년에 그 3대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3대 규제를 발표하는데 뭐 그 규제의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볼 거 없고 쉽게 말해서 버블을 막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자기가 이제 집을 팔아서 뭐 계약금 받고 잔금 받고 이런 거 외에 다른 데서 돈을 땡겨 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망하면 이제 위기가 팍 퍼지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은 건전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다른 데서 부동산 기업이 투자를 못 하니까 혹은 적게 하니까 부동산 기업이 망해도 돈이 덜 떼이거나 안 떼이기 때문에 이게 리먼 브로더스처럼 이제 금융위기로 번지지는 않는 거지.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부동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땡길 데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기업들은 빨리 공사를 지어가지고 빨리 이제 분양을 쳐서 계약금 받고 잔금 받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 현금 흐름의 55%까지가 대부분 이제 그 집을 산 사람들의 계약금, 그러니까 집 산 사람들의 이제 잔금 계약금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집이 안 팔리면 망한다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중국은 대기업일수록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뭐 중소 그 뭐 부동산 뭐 PF가 위험하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걔네들 왜겠습니까? 돈을 땡겨서 뭘 하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엎어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현금이 있는 대기업들은 좀 안전하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뭘로 해왔다? 뭐 그냥 풀 레버리지로 또 크면 클수록 신용이 좋기 때문에 많은 공사장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일수록 더 위험해요. 그리고 규제는 대기업일수록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걸 또 다 줄여 나가고 있어요. 뭔가 좀 상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법으로 지나치게 걱정하다가 이제 더 큰 적을 만났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이 다 나자빠지게 생겼다. 그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이 3대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그 현금의 재원들이 대부분 이제 30% 정도였거든요. 이제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게 거의 2배가 돼 있으니까 집이 안 팔리면 힘들어지는데 헝다 사태 이후로 집이 잘 팔렸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의 55%를 차지한 데가 쭉쭉쭉 빠지고 또 이제 돈은 돈대로 줘야 되는데 요즘 위안화가 왜 약하겠어요? 지금 대부분 그 채권을 위안화 채권들은 잘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왜? 위안화를 믿어요? 그러니까 헝다나 아니면 뭐 백개원이나 이런 데서도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달러로 빌린 거지. 근데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위안화로도 돈이 없는데 달러는 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이걸 눈치를 채니까 이제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왜 달러가 귀할 거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규제를 좀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늦은 면도 좀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풀고 금리 낮추고 하는 수준으로 이걸 방향을 돌리긴 쉽지 않다. 물론 뭐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부동산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부동산을 다 막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좀 막긴 막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이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2010년에는 뭐 한 300% 조금 안 됐던 게 지금 420%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순부채를 봤을 때 이것저것 다 떼고 진짜 부채를 봤을 때 이게 65조 위안을 넘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연간 GDP의 65%인가? 뭐 60% 넘어요. 그러니까 1년 GDP의 절반 이상을 때려 넣어야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쉬운 거 아니겠? 그러니까 6%도 아니고 64%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결론 뭐 제 예상도 그렇고 이제 그냥 우르르 넘어지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하는 거 막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전수조사해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질서 있는 부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일단 뭐 말이 좋아 질서지. 이제 살릴 놈 몇 개만 픽하고 나머지는 다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장은 계산이 되니까 살릴 놈은 누구고 죽일 놈은 얼마고 하니까 계산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포 국면까지 가지 않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살려지지 못한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을 테니까 이거를 또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중국 내수에는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것도 지금 미국의 규제가 이제 효과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지금 중국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중국이 미국의 수입 비중에서 중국이 줄어들고 그걸 아세안, 남미, 특히 이제 멕시코가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요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다시금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그걸 다시 하려면 이 짓을 왜 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사실은 좀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뭐 뉴스만 보면 뭐 금리를 인하했다 하는데 사실 그 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제 물가가 지금 뭐 사실 뭐 거의 디플레 상황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안 오르는 것만 해도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가 안 오르는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이제 심지어 마이너스가 찍히고 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를 봤을 때 금리가 4%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 대비 금리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아도 실질 금리는 미국보다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사실 미국보다 실질 금리가 높아서 긴축 국면이에요. 긴축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물가 대비 중국 금리를 봐야지 단순히 미국하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지금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하고 있지만 긴축 국면이고 그렇다고 미국보다 더 완화 국면으로 화끈하게 내리기에는 또 위안화가 너무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뭐 7.3을 사수하라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7.3 근처만 가면 인민은행이 나서가지고 이제 몸빵을 하는 게 보이니까 시진핑이 7.3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7.3이 일단은 조금 깨졌습니다. 7.31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이게 친다는 거죠. 이거 안 되겠네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방식은 하나죠. 예전에 2015년에 했던 것처럼 진짜 외환 보유고를 몇 개월 만에 1조 달러를 털어가면서 방어를 할 건지 아니면 현실을 좀 받아들일 것인지. 그때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충격이 좀 크기도 했어가지고 그에 대한 관련 뭐 얘기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은 의외로 긴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 그냥 금리 인하했다는 헤드라인만 집중을 하지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미국에서 금리하는 거 인하보다 지금 효과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있으니 중국은 예금 대비 대출 이자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도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이자나 이런 것들 포기하고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제 하방뷰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정부가 이렇게 사생부를 만들든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낮추든지 각종 비상책을 내 가지고 이제 위기가 일단은 봉합은 할 것 같아요. 중국은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어떻게 돼? 지금 중국이 이제 아까 중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과 내수는 부동산. 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내수가 부동산이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85년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해안가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중국 가도 여기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다 해안가에 잘 사는 동네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여기까지 오면 뭐 거의 원나라 같은 기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은 살던 데서 살면은 뭐 그렇게 부동산이 거기 클 게 없어요. 중국도 사람도 많지만 땅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서울 부동산이 왜 지방보다 낮겠습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서울로 오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국도 뭐 산업이나 모든 기술이 모여 있는 해안가일 텐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로 가는 거, 도시화율인데요. 일단은 2030년까지는 도시화율이 75%에 이를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 65% 정도 됐으니까 한 이제 앞으로 도시로 와서 도시에 새로운 부동산을 필요하게 될 사람들은 한 10% 정도가 될 것이고 10%면 뭐 이게 10% 증가하면 도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까라고 보면 99년부터 21년 사이 한 그때가 도시화율이 이제 35%에서 지금 이제 65%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25% 정도, 한 30% 가까이 되겠네요. 3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때 도시 인구가 한 4억 8천 명 정도, 한 5억 명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구 한 15억, 14억 계산하면 10%가 1.5억이니까 30% 되니까 뭐 한 4점 몇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인구로 봤을 때 10%로 하면은 1.6억 명,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한 10년 동안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 20년을 봤을 때 도시화율이 10% 증가하면 그 부동산을 얼마나 더 지었냐? 그러면 이제 41억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41억이라면 뭐 어느 정도지 사실 감은 안 오는데 아무튼 그 정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시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한 인구의 10% 정도가 이동을 하면 그 도시에는 뭐 1군 도시부터 뭐 상군 도시까지 있겠지만 평균 한 42억 제곱미터 조금 안 되게 새로운 부동산이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구의 한 10% 정도는 더 도시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산을 해보면 뭐 한 40억 평방미터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10년이든 10몇 년이든 도시화율이 지금 65에서 75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인구가 한 2억 명 좀 안 되게 도시로 들어올 텐데
그 정도로 들어오면 한 40억 제곱미터 정도의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나 미분양이 터졌거나 아니면 이제 하다가 멈췄거나 여하튼 나중에 집이 될 모든 걸 계산하면은 그만큼 남았어요. 요게 활발한 겁니다. 요게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미분양은 지금 당장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냥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정도의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거래량이 제가 줄고 있지만 지난 4년의 평균으로 돌아온다면 2년 정도면 일단은 이제 완공된 집의 재고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땅 사놓은 거 짓다 만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부동산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거쳐 가지고 이걸 다 완공을 시키면 사실 앞으로 도시화율 10%의 그 수요가 이미 공급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크게 오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는 올 거는 같은데 문제는 예전에는 20년 만에, 그러니까 99년부터 21년까지 거의 한 20년, 21년 만에 도시화율이 35%가 터졌거든요. 그러면 10년에 17% 정도의 도시화율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대로라면 이건 7년 만에도 7년 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중국이 늙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지 지금 칠순 노인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가는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는 될 것 같은데 10%가 예전에는 7년이면 이제 해소가 됐다면 지금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이제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하고 그때 이제 나라가 클 때 본인도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황금 넘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금도 좋습니다. 요즘 웬만한 애들 취업을 해도 어르신들 인당 받는 연금보다 월급 더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둘 중 아빠 걸로 엄마 아빠가 살고 엄마가 받은 건 자식이 써. 그래서 애들이 취업을 안 해. 내가 그냥 놀면 엄마가 받은 250만 원 가지고 살면 되는데 취업을 하면 230 주겠대. 취업할 거예요?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단기 알바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런 일 지금 잠깐 하다 말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연금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집도 다 엄마 아빠 하나씩 갖고 있는 게 꽤 많은데 특히 결혼을 해가지고 양가에서 집을 하나씩 봤는데 집은 하나밖에 필요 없어 하나를 또 내놔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 주택 재고들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요건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 그러면 기존 이미 지은 구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빠른 도시화율이 일어날까? 일어나도 그게 기존 주택에서 흡수를 해버리면 신규 주택 수요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망할 건 아닙니다만 망하긴 하면 안 되죠. 그게 중국은 원체 이제 공산당이다 통제를 하니까 망하게끔은 안 해. 근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진 않아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좋은 시절은 사실 좀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이후로 이제 피크를 좀 찍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이제 완전히 종결됐고 이제는 그 고성장에 이 주었던 부작용을 좀 그 숙제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은 좀 먹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핵심 기술만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기술이 사실 좋은 일자리거든요. 지금 AI 개발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중국에도 좋은 대학 많은데 나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중국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이런 회사에는 취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요즘 많이 가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가 이제 AI 투자하겠다고 돈은 많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막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많은데 연구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연구진들이 좀 많이 가요. 거기는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취업 안 시키고 제재하는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중국의 수재들은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 안에서 그런 기업들, 뭐 텐센트나 이런 게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와줘야 그 고급 인재들을 또 수용을 하고, 뭐 오히려 중국에 가겠다, 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일해보겠다는 사람도 모이고 할 텐데, 그런 기업이 사실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한 기업이 한 도시를 키우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지어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만 90년대에 이제 버블 붕괴 이후로,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이제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던 일본의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없지 않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이제 태군의 동목교실에서 이제 그 일본의 디플레이션하고 지금 중국의 상황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해왔고, 거기서 그 중국 특유의 사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이제 부동산들을 지금 그렇다고 부동산을 지금 와서 다시 살리자고 하니 그 막으려고 했던 버블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고, 왜? 아무리 계획 경제고 공산당이고 해도 집값 좀 빠지면 별 수 없이 항복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국의 통제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죽이지도 못해 살리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다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는 몰랐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투심들이 많이 변해왔고, 그게 통계에서도 다 잡혀 나오다가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빙하기를 맞이했다 라는 것이고, 앞으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 도시화율에 대한 과거 경험에 의한 계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사실상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남겨주시고, 제 채널에서 오시면은 저 오픈 채팅방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 주시면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퇴근 동문교실에서 좀 좋은 질문을 주시면 저도 덕분에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